네, 안녕하십니까. 건양대 간호대학 정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스님들께 강의할 부분은 요양시설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감염관리를 감염관리 원칙에 근거해서 알기 쉽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특성과 감염 전파 경로를 한번 짚어보고 이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대응 원칙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특성은 배우셨을 겁니다. 이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전파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주 전파 루트는 감염된 사람이 숨을 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할 때 생성되는 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의 침방울이 튀어서 전파를 합니다. 이 경우는 약 2m 이내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환경 표면이라든지 손 같은 데 묻어서 이게 이제 자기의 눈, 코, 입과 점막을 접촉하는 경우에 접촉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이지만 사람의 소리나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 접촉 감염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흔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의 경우에 이 환자분의 호흡기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흡입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면 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것이 잘게 쪼개어져서 1마이크로미터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공기 감염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밀폐되고 환기가 안 되는 밀집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 바이러스가 많이 쌓이면서 이게 수분이 빠지면서 가벼워진 바이러스가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비말, 접촉, 공기로 다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대응 원칙은 이 비말과 접촉과 공기를 상황별로 어떻게 차단하는가가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붉은색의 사람이 내뿜는 어떤 침방울을 통해서 2m 내에 있는 이 까만색의 사람의 눈, 코, 입의 점막을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말 감염이고요. 하지만 비말은 무겁기 때문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주변의 바닥이라든지 환경 표면, 손에 묻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만져서 감염을 시킨다라고 하면 접촉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침방울이 오랫동안 쌓여서 이 건조되면서 가벼워져서 이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을 타고 2m를 넘어서 아주 멀리 이동할 수 있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지침, 지자체 대응 지침이나 의료기관 대응 지침을 보게 되면 항상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환자 분류 단계부터 감염 예방 관리 조치를 시행하라. 그런데 그게 환자를 선별하는 단계부터 모든 환자, 만일 시설이라면 입소자들이겠죠. 입소자들에 대해서 표준주의를 적용하되 의심되는 감염원의 전파 경로에 따라서 전파 경로별 주의를 추가하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적용하려면 선생님들께서는 표준주의가 뭐고 전파 경로별 주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만 이 대응 원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표준주의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환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이라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검사에서는 100% 다 이렇게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되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환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의심된다 또는 지금처럼 지역사회에 유행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나 또는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땀을 제외한 배설물, 손상된 피부, 점막은 전부 다 감염 전파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질환이 의심되건 의심되지 않건 입소자나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땀을 제외한 배설물, 손상된 피부, 점막 이 6가지는 다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물질로 간주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표준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준주의를 쭉 지키다가 보시면은 지금처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하거나 또는 확진이 된 경우를 이제 발견을 간혹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전파 경로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시고 그 전파 경로에 따라서 전파 경로별 주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스코브2의 전파 경로는 주 전파 경로는 비말이지만 충분히 이 주변의 환경이나 손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도 전파 경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것 바이러스가 쌓이면서 가벼워진 것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공기로도 일부 전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서는 이렇게 입소자분들 중에서 만일에 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좀 열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마스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분리된 장소에 떨어뜨려서 최소 2m 간격 이상 떨어뜨려서 임시로 잠깐 모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 말씀드린 걸 표 하나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저는 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입소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옵니다. 환자가 이 시설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을 쭉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데 항상 모든 환자의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는 감염원으로 간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표준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표준주의는 이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파되는 그 경로를 내가 차단을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표준주의를 지키고 있다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또는 확진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PCR에서 양성이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의심이 되겠죠. 강력하게 의심이 될 겁니다. 그럼 코로나19를 선생님들께서 의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예로 갑니다. 예로 가면 이게 만일에 비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흡인치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석션. 이 흡인치료를 하는 이런 그 큰 비말을 잘게 쪼개는 시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보통 공기주의를 어떻게 지키냐면 음압방이라는 특수 시설이 된 방에 환자분을 모십니다. 그 음압방은 이 안쪽은 압력이 낮고 복도 쪽은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일 문이 열리더라도 이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바깥쪽에 못 나가게끔, 밖에 있는 복도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시설이 음압시설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공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때 마스크는 N95 마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많이 의료기관에는 주로 N95 마스크가 있겠지만, 시설의 경우에는 KF94가 이 역할을 합니다. 마스크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 전파에서 중요한 어떤 조치가 대응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말의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충분히 흡인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안 하고 환자분의 그 비말의 양도 적다라고 하면은 공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때는 표준주의에다가 플러스 이제 비말주의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비말주의에서 중요한 보호구는 N95보다 또는 KF94보다는 약간 필터 등급이 더 낮습니다. 그 부분은 KF80 또는 수술용 마스크, 그 두 종류가 비말을 차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실은 KF80 또는 수술용 마스크로 충분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는 호흡기 시술을 하거나 또는 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 밀집된 곳에 환경 소독을 안 한 곳에 계실 때는 공기 전파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말을 통해서 전파하기 때문에 비말주의를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경우에는 이 비말 전파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내뿜으면서 그게 2m로 간격으로 떨어뜨리죠. 근데 우리 시설 종사자분이나 그 다음에 시설의 입소자분들이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동하는 동선마다 2m 반경 내로 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마스크 없이 말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력으로. 그러면은 이 표면과 특히 손이 많이 닿는 부위에 많이 환경 표면이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 오염된 표면을 제가 손위생 안 하고 만진 다음에 손위생 안 하고 또 마스크나 아무 보호구 없이 나의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나를 감염시키게 되는 자가 접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 전파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이 접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접촉 주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접촉 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입소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가운과 장갑 착용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환자 발생 또는 입소자가 들어오게 되면 입소자분이 아무런 어떤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소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그리고 점막, 손상된 피부 이 6가지는 감염원으로 간주를 하고 그것이 나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표준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환자가 어떤 의심 증상이 나타나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있다. 그럼 PCR을 안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확진은 안 하지만 강력하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표준주의는 그대로 하시고 플러스 뭘 좀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전파 경로별 주의가 되고요. 전파 경로별 주의는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병원체의 전파 경로를 알고 그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그 병원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전파 경로가 주 전파 경로는 비말이지만 접촉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말, 접촉, 공기를 상황에 따라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표준주의 환자의 혈액체 분비물 이런 부분은 감염원으로 간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차단할까? 네,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표준주의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손위생이겠죠. 손위생은 감염 관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손위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구도, 그 다음에 어떠한 응압시설도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위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 손위생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때에 따라서 감염 물질이 너무 많아서 내 맨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을 만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입소자의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 이럴 경우에는 뭔가 이 손을 보호하게 하는 장갑을 착용하실 겁니다. 그게 개인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입소자의 어떤 처치를 하다 보니까 튀어서 나의 코 점막, 입 점막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본능적으로 마스크를 찾으시게 될 거예요. 이 마스크도 개인 보호구의 중요한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소자의 어떤 처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튀어서 나의 눈까지 오염시킬 수가 있겠다. 자, 이러면 눈도 중요한 점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보호구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이 튀어서 내 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가운을 착용하실 겁니다. 그것도 개인 보호의 종류입니다. 예, 요약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어떤 오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장갑, 마스크, 안면 보호구, 가운 이런 종류로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더신도 있고 모자 캡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별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호흡기 예절. 자, 이거는 호흡기에 워낙 이 비말에 많은 그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에티켓입니다. 그 다음 환자 배치.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요 4가지를 주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준주의를 지키다가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전파 경로별 주의도 추가해 주라고 했죠. 특히 이제 비말이기 때문에 수술용 마스크나 KF80은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전파 경로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된다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수술용 마스크나 KF80은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환자 배치도 1인실이면 좋겠지만 1인실이 어렵다 그러면 같은 병원체별로 있는 이렇게 동일 병실 격리를 합니다. 그 다음이 접촉 주의를 지키셔야 되니까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셔야 될 거고요. 때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타고 어떤 이 가래를 뽑는 이런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N95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이건 손 모양의 배지라고 해서 양의 혈액으로 만듭니다. 굳혀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손을 여기 맞춰서 찍으면 48시간 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을 하면 이렇게 하얗거나 이런 점점이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손에 있는 정상 상주균,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세균들입니다. 지구는 세균으로, 박테리아로 덮여있기 때문에 내가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몸 표면도
세균으로 덮여 있어야만 저는 지구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균, 나의 몸을 덮고 있는 세균은 나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내 면역이 괜찮다면은. 자, 그것을 우리는 정상 상주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도 다 찍어서 48시간 동안 배양하면 이 손 씻기 전에는 다 세균이 배양이 됩니다. 오히려 배양이 안 되면 더 이상해요. 하지만 이게 입소자나 다른 환자한테는, 나한테는 정상 상주균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병원체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손위생을 잘해서 손 씻은 후에는 이 균을 없애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설사로 유행하는 질환의 한 30% 정도는 막을 수가 있고요. 호흡기로 일어나는 질환의 2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지금 우리나라가 근 1년에 걸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유행하던 그런 어떤 법정감염병 중에 설사,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상시 손 씻는 방법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 균이 잘 사는 이 손금이나 손톱, 손가락 사이사이는 잘 제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 부분,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 손톱 사이, 손가락 사이 이런 부분을 잘 씻도록 해주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손 씻기의 어떤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다음에 우선 비누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손 전체를 이제 씻을 수 있는 양을 여기다가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바닥과 손바닥 보통 6번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을 다른 손등 위에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없애주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6번.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깍지를 끼고. 또 6번. 손톱 밑에 해결 안 되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손톱과 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6번 정도 비비게 되면 손톱과 이쪽 부분의 손금 사이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6번 정도. 자, 이 다음에 이제 또 엄지손가락으로 굉장히 우리는 뭔가 많이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잡고 또 6번 정도. 자, 마지막에 또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 손바닥에 손금, 손톱 이렇게 해서 또 마주보고 6번 정도. 자, 이 그림에는 없지만 제가 의료기관에서 강조할 때는 이 손목도 이렇게 씻어달라고 저는 주문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중요합니다. 7번 단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수도꼭지는 물이 좀 아까우시더라도 이렇게 수건, 특히 일회용 타월 있죠. 이 일회용 수건 같은 페이퍼 타월을 뽑은 다음에 손을 닦은 다음에 그 페이퍼 타월로 꼭지를 잠궈 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수도꼭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이 이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방법을 제대로 지키시면은 사실은 꽤 걸려요. 한 40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손 표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기가 좋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매번 물과 비누로 하라 그러면은 세면대가 우리 그 시설에 다 골고루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비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드물 겁니다. 그럴 때는 만일에 내 손에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뭐가 없다, 깨끗하다라고 하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젤을 이렇게 손바닥에 넣으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비비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30초, 30초 정도 지나면 이 알코올젤이 마릅니다. 마를 때까지 이렇게 손위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 내 손에 눈에 보이는 뭐가 묻었다 이러면은 알코올젤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단백질을 이렇게 굳혀요. 굳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손에 내가 이렇게 유기물이 하나 찐득찐득한 체액이 묻었는데 그걸 알코올젤을 발라버리면 이 체액이 내 손바닥에 딱 굳어가지고 정작 알코올이 소독하고자 하는 타겟 포인트는 내 손의 피부거든요. 근데 그 피부는 소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오염물이 없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물 없이 사용한 알코올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일 뭐가 묻었다. 그러면 물과 비누 또는 물과 소독 비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하면 손이 너무 많이 트게 되겠죠. 그럼 꼭 손위생을 언제 해야 하느냐?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시설에 계시니까 입소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입소자와 접촉하기 전에는 나의 손에 있는 이 균이 이 분한테 가면 안 돼요. 입소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접촉 전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촉을 하신 다음에는 입소자의 표면에 있는 균이 나한테 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 후에도 손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밥을 이렇게 식사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부터 청결술이라고 약을 먹이거나 뭐 이럴 때 드시게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청결 무균술 전에는 이 미생물이 딸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위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청결 무균술은 필히 혈액이나 체액을 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혈액 체액과 접촉한 후 또는 접촉할 위험이 높다라는 시술 후에도 뭐 소변백을 만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도 손위생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위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이 환자 주변 환경도 모두 갓 환자와 동일한 균으로 입소자와 동일한 균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 만진 후도 손위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알코올젤을 옆에 두시고 수시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표준주의 구성 요소는 호흡기 예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기침하거나 말을 하면 2m 내에는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마스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티켓, 예절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만일에 마스크도 없고 휴지도 없다. 근데 기침이 나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소매로 해서 이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만일 이거 손을 잡고 해버리면 이 손에 내 비말이 묻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실 거고 문고리 잡으실 거고 이러면서 다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소매가 낫고 제일 좋기는 마스크, 휴지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소매를 막아라. 이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하고 손은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위생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서로 마스크를 안 하신 분이 이렇게 감염이 되신 분이 막 말을 하는데 만일에 마스크를 하신 분이면 이걸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비말을 그대로 다 이 전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 확진자도 마스크를 하고 나도 마스크를 하면 이 사이에 정말 전파되는 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역학조사할 때 마스크를 잘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접촉자 분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써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마스크인데요. 시설에서는 수술용 마스크나 KF80을 많이 쓰실 겁니다. 둘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해준 마스크고요. 수술용 마스크인 경우에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비말, 나의 비말이 튀어서 바깥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는 밖에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씁니다. 보건용에는 두 개가 있는데 먼저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입자를 80% 정도 차단해 주고요. 이 필터 성능은 수술용 마스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KF80 또는 수술용 마스크가 비말 전파를 차단해 줄 때 쓰는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의료기관 또는 이렇게 가래를 뽑는다는 이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단계를 올리셔야 돼요. 그게 KF94입니다. 이건 0.4 마이크로미터를 94% 차단해 주고요. 이 경우에는 공기 전파를 차단해 줄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자, 마스크 이거는 실험을 한 건데요. 이렇게 파란색 잉크가 침이라고 생각하면 이 A 모형은 보건용 마스크, C 모형은 수술용 마스크입니다. 둘 다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비치기는 하지만 배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효과는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효과는 크게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데 쓸 때 잘 착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보호구는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실 겁니다. 의심 환자나 확진자를 보실 염려는 없겠지만 만일 확진자가 바로 이송이 안 되면 시설에서 이분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사용해야 되는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 KF94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운과 장갑,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시면, 가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레벨 D 보호복이라 해서 전신 보호복이고, 그 다음에 이게 파랗게 보이는 것은 일회용 방수 가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벨 D 보호복은 목하고 무릎 아래를 보호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벗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벗다가 오염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일 레벨 D를 착용하시겠다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방수 가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확진자를 보는 의료진이 사용하는 것도 레벨 D를 입지 않고 이 4종 보호구 세트
일회용 방수 가운으로도 충분히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환자 배치 부분입니다. 환자는 가능하면 음압 1인실인데요. 아마 시설에 음압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음압 1인실이 없으면 음압 다인실. 네, 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음압 다인실이 없으면 일반 1인실. 그 다음에 일반 1인실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 명을 간격을 2m 정도 띄우고 두는 동일 집단 격리를 해야 되겠죠. 자, 만일에 일반 어떤 1인실이나 다인실에 확진자나 또는 접촉자를 이제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공기 순환, 공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음압은 안 되지만 이 보통 시설 공조가 보통은 한번 환기될 때마다 70% 정도는 안에서 공기가 순환하고요. 30% 정도만 바깥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안에서 순환되면 잘못되면은 다른 방에 있는 바이러스가 나한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막고 100% 전체 이제 바깥에서 급기를 시키고 전체 다 배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조를 막고 자연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이동용 음압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코트 환자 격리를 하더라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른 방으로 간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물품을 소독 안 하고 그냥 A, B, C 환자를 한꺼번에 싹 다 이렇게 시술을 하거나 간호를 하신 다음에 본인만 안전하게 나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A, B, C 사이에 교차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환자 공간을 1인 병실로 취급을 해주셔야 돼서 각자 환자 바뀔 때마다 그때 착용하고 있는 보호구는 바뀌어야 되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손위생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물품의 소독이라든지 장소의 환경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만일 이걸 제대로 못 지키시면은 간혹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확진자랑 접촉하신 분들이라고 이제 같은 방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 접촉자 중에는 누구는 정말 감염이 발현되실 분이 있고 누구는 감염이 발현 안 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보호구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손위생을 제대로 안 지키면 감염이 발현 안 될 분도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옆에 있는 환자 균을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더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는 비말이 주 전파 경로지만 접촉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다. 입니다. 따라서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하시되 전파 경로별로 비말, 접촉, 공기주의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표준주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손위생, 호흡기 예절, 그리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전파 경로별 주의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4종 보호구가 다 나오죠. 호흡기 보호구, 그 다음에 장갑 가운, 그 다음에 눈 또는 눈을 가릴 수 있는 고글이나 안면 보호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다 이제 사종 보호가 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환자 배치 문제. 1인실이면 좋겠지만 1인실이 어려우면 동일 집단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주의사항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저의 교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